수요일 아침 장경자는 늘 그랬듯이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50세가 넘은 나이에 매일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이미 일어나기도 전에 피로를 느꼈고 허리는 둔하게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통증을 무시한 채 이부자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경자는 작은 목소리로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너머로 장경자의 시어머니인 김옥희 할머니의 부스스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일어났어. 경자야, 오늘도 일 나가니? 네, 오늘은 새로운 집을 가기로 했어요. 어머니 약은 식탁에 놓아뒀으니까 식사하시고 꼭 드세요. 경자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5년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 박창배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머리카락에는 하얀 새치가 급격히 늘어났고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팼습니다. 53세. 한때는 동네에서 제일 예쁜 며느리라고 불리던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거울 보지 말 걸 그랬나? 경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매달 감당해야 하는 대출금과 공과금은 그녀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보험금으로 조금의 도움은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시어머니와 대학생 딸 소연을 부양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경자는 오늘의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침 9시 강남의 심 부장집, 점심 먹고 2시에 송파의 이 사장집, 그리고 오후 5시에 분당의 새 고객집. 하루에 새 집을 청소하는 것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집집마다 꼼꼼하게 청소하고 나면 온몸이 쑤시고 손은 세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경자야, 너무 무리하지 마. 어제도 허리 아프다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경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경자의 어깨를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고생이 많아. 아들이 살아있었으면. 그 말에 경자의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남편의 부재는 여전히 그녀의 삶에 큰 구멍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어머니가 아들을 그리워할 때면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경자는 빠르게 아침을 먹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그녀는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소박한 화장, 그리고 깔끔한 청소부 유니폼. 이것이 남편 없이 살아가는 53세 장경자의 현실이었습니다. 강남과 송파에서 힘겨운 청소를 마치고 그녀는 오늘의 마지막 일터인 분당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 서서 그녀는 소개소에서 받은 메모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32층 3201호 이상우님, 로비에서 경비원에게 방문 이유를 말하고 출입증을 받아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경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정돈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경자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3201호 앞에 서서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첫 인상이 중요해. 웃자 경자야. 그녀는 항상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새로운 고객의 집은 항상 긴장되었지만 이제 4년차 가정 청소부로서 그녀는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잠시 후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경자는 공손한 인사를 준비했지만 그 인사는 입안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경자의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5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 박창배였습니다. 이럴 수가. 경자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남자는 남편과 다르게 수염을 길게 기르고 안경을 쓰고 있었지만 그 눈빛과 얼굴선은 분명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경자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남자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고 입이 벌어졌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경자와 남자는 몇 초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수많은 감정이 경자의 마음을 관통했습니다. 혼란, 충격, 기쁨, 그리고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백지장처럼 하얘졌다가 곧 수많은 질문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거지? 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았어? 5년 동안 어디서 뭘 했던 거야? 경자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녀는 문턱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 가슴이 아팠고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의식을 잃을 것 같은 순간 남자가 빠르게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경자야.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그것은 분명 남편 창배의 목소리였습니다. 경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창배 씨? 경자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의 강을 건너 그들은 서로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남편은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긴장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몸은 경계태세로 돌변했습니다. 그는 재빠르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돼. 창배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경자의 팔을 붙잡고 집 안으로 신속하게 이끌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다시 한번 문 밖을 확인하듯 들여다보았습니다. 현관문에 보안 잠금 장치를 모두 걸고 나서야 창배는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자는 여전히 충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온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배는 경자에게 다가가려다 멈췄습니다. 그는 아내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회의 기쁨이 아니라 5년간의 배신감과 혼란, 그리고 분노가 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어떻게? 경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아셔? 소연이는? 나만 모르고 있는 거야? 경자의 목소리에는 5년간의 그리움과 함께 깊은 배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울며 지새웠는지, 시어머니와 딸을 위로하며 자신의 슬픔은 감춰야 했는지 기억했습니다. 아무도 몰라. 창배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죄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여기 올 줄은 몰랐어. 이렇게 만날 줄은. 경자는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창배에게 다가가 그의 가슴을 세게 밀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소연이가 얼마나 아빠를 그리워했는지 알아? 경자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5년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배는 아내의 분노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경자의 감정이 폭풍처럼 쏟아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 당신 이름 석자만 들어도 가슴이 찢어졌어. 경자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창배는 심호흡을 하고는
조심스럽게 경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경자는 본능적으로 물러섰습니다. 진정해, 경자야. 모든 걸 설명할게. 창배는 간절한 눈빛으로 경자를 바라보며 경자를 안심시켰습니다. 5년 전, 내가 죽기 전 그날로 돌아가야 해. 그리고 창배는 자신이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하나 진실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적인 이야기에 경자는 머리가 하얘지고 정신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때는 2019년 2월, 국내 굴지기업 준우제약 연구소에서 큰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준우제약의 연구원이었던 박창배는 컴퓨터 화면에 푸른 빛을 받으며 연구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준우제약에서 출시한 새로운 심장약 카디스톱의 임상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 약은 준우제약의 새로운 효자 상품으로 출시 직후부터 큰 인기를 끌며 회사 주가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이상하네. 창배는 중얼거리며 하나의 자료를 몇 번이고 다시 봤습니다. 그것은 심장약인 카디스톱 복용 환자들의 간 수치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습니다. 카디스톱 복용 후 간 수치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위험해. 창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제약 연구를 해온 경험으로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카디스톱이 심각한 간 손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내일 아침 김 과장에게 보고해야겠어. 김민석 과장은 그의 직속 상관이었고 임상 데이터 분석팀을 총괄하는 책임자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창배는 전날 밤새 준비한 자료를 펼쳐놓고 김민석 과장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창배 씨? 김 과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보고서를 넘겨보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어젯밤 데이터를 철저히 검증했습니다. 카디스톱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간 손상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대로 판매를 계속한다면 창배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잠깐만, 김 과장이 손을 들어 창배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창배는 놀랐습니다. 그는 밤새 데이터를 분석했고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 수치가 너무 명확합니다. 김 과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배 씨, 당신 우리 회사가 이 약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알아? 수백억 원의 비용이 들어갔어. 출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소리를 하면 어쩌자는 거야?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창배가 강조했습니다. 김 과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박창배 연구원, 당신의 열정은 이해하지만 이런 결정은 당신이나 내가 단독으로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야. 지금은 그냥 넘어가자. 하지만 과장님, 창배가 항변하려 했습니다. 더 이상의 논의는 없어. 김 과장의 어조는 단호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창배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과장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냉담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순 없어. 창배는 결심했습니다. 김 과장이 아닌 연구소장 이성우 박사에게 직접 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의 오랜 멘토이자 준우제약 연구소를 이끄는 이성우 박사라면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힘이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창배는 이성우 박사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창배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창배 씨, 들어오게. 무슨 일인가? 이성우 박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창배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자신의 발견을 설명했습니다. 이성우 박사는 묵묵히 듣다가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자네 이 내용을 누군가한테 보고했나? 박사가 물었습니다. 네, 김민석 과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은 넘어가자고 하셨어요. 창배가 대답했습니다. 이성우 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직접 살펴보겠어. 고맙네. 창배는 안도감을 느끼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이성우 박사라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배의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들자 이성우 박사의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배 씨, 오늘 오후 2시에 본관 15층 회의실로 와주게. 경영진과 회의가 있네. 창배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박사님. 어떤 회의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이성우 박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카디스톱 건이네. 전화가 끊기고 창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이 문제가 경영진 차원에서 논의된다는 것은 좋은 신호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모든 연구 데이터와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오후 1시 55분 창배는 본관 15층 앞에 도착했습니다. 2층은 평소에는 연구원들이 출입할 수 없는 경영진 전용 구역이었습니다. 그는 긴장된 손길로 넥타이를 바로잡고 회의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넓은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배가 알아본 사람들은 최준혁 대표이사, 김정훈 상무, 법무팀 박지원 팀장, 그리고 이성우 박사였습니다.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앉게. 최준혁 사장이 손짓했습니다. 창배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 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 연구원, 최준혁 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50대 후반의 카리스마 있는 인물로 의대 출신이지만 일찍이 경영 쪽으로 전향한 사업가였습니다. 자네가 작성한 보고서를 모두 검토했네. 꽤 충격적인 내용이었어. 창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장님. 카디스톱이 예상보다 심각한 간 손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 사장은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길 바라나? 바로 시장에서 약을 회수하자는 건가?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창배가 대답했습니다. 김정훈 상무가 불편한 기색으로 자세를 바꾸었습니다. 박 연구원, 이 약이 회사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나? 물론 압니다. 창배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최 사장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박 연구원, 자네 정말 순진하군. 이 약은 회사 매출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리콜되면 회사는 망하네. 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 최 사장의 달라진 태도에 창배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창배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박 연구원, 최 사장의 어조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카디스톱은 수천 명의 심장 질환 환자들의 삶을 개선했어. 조금의 부작용이 있다고 그 심장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자는 거야? 창배는 이 논리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최 사장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신이 가져온 데이터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해. 그렇지 않아. 이 박사? 모든 시선이 이성우 박사에게 향했습니다. 창배는 자신의 멘토가 진실을 말해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네, 사장님 말씀대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박사는 창배를 바라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창배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법무팀 박 팀장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더구나 이런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주가 폭락은 물론이고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존폐가 걸린 문제입니다. 창배는 점점 더 고립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 연구원, 최준혁 사장이 갑자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의 열정과 양심을 높이 사네. 그런 태도는 좋은 연구원의 자질이지. 사실 우리도 이 문제를 완전히 무시하려는 게 아니야. 추가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었어. 자네가 이 연구를 이끌면 어떨까? 자네를 제약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승진시키고 필요한 연구비도 대폭 지원하겠네. 창배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석연구원은 그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자리였습니다. 급여도 상당히 오를 것이고 소연이의 대학 등록금 걱정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문제는 지금은 공개하지 말고 충분한 데이터가 쌓이면 그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자는 거야. 최 사장이 은밀하게 제안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창배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수석연구원 자리를 원했고 가족을 위해서도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사장님. 창배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양심을 팔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의료진에게 경고하고 필요하다면 약을 회수해야 합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최준혁 사장의 표정이 서서히 변했습니다.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박창배, 최 사장이 이제는 존칭을 뺐습니다. 너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내 경력은 여기서 끝이야. 내가 너 업계에서도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어. 창배는 그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으려 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나이에 새 직장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제 결정은 변함없습니다. 창배는 흔들리는 목소리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최 사장은 잠시 창배를 노려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창배의 등골을 오싹하게 했습니다. 너 와이프랑 어머님 모시고 한양동 302호 살지? 최 사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창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당뇨약 드시고 최 사장이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내 딸 소연이 효충고 2학년이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 창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6시에 같은 길로 집에 가던데 너무 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면 위험할 텐데 창배는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가슴속에서 공포와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자신을 위협하는 것은 견딜 수 있었지만 가족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창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 일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현명한 선택을 하라는 거야. 나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위험한 사람이니까. 최 사장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는 이 방에서만 있었던 일로 하자. 자네는 평소처럼 일하고 이 일은 있는 거야. 알겠나? 창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성호 박사를 바라보았지만 박사는 고개를 숙인 채 그를 도울 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자, 이제 돌아가서 일하게 해. 최 사장이 명령했습니다. 아, 그리고 내일부터는 카디스토 프로젝트에서 빠지게 해.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창배는 무거운 다리를 끌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그는 벽에 기대어 서야 했습니다. 다리가 너무 떨려 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창배는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거리를 몇 시간이나 방황했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아내 경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이제 오네? 전화도 안 받고 걱정했잖아. 창배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안해, 회의가 길어졌어. 경자는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더욱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날 밤 창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협박에 굴복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워야 할까? 옆에서 경자가 평화롭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며 창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카디스톱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오래된 친구이자 의학 전문지 기자인 김창호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창호야, 급한 일이 있어. 내일 만나자. 창배는 전송 버튼을 누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그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만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친구인 김창호로부터의 답장이었습니다. 오늘 점심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 창배는 출근하자마자 회사에서 카디스톱의 부작용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USB에 복사하고 창호를 만나러 갔습니다. 창배가 카페에 도착했을 때 김창호는 이미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호는 40대 초반의 단정한 외모를 가진 남자로 대학 시절부터 창배와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창배야, 오랜만이다. 창호가 일어나 창배를 반겼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제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창배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무슨 일인지 궁금했어. 급한 일이라고 했잖아. 창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창배는 잠시 주변을 살펴본 후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창호야, 너의 도움이 필요해. 무슨 일이야? 창호가 물었습니다. 창배는 깊은 숨을 내쉬고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카디스톱의 심각한 부작용, 회사의 은폐 시도, 그리고 가족에 대한 위협까지 그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창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내부 고발을 하려는 거야? 그래. 이건 단순한 회사 비밀이 아니야. 사람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야. 창배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창호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어. 창호는 USB를 받아들고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창배를 쳐다봤습니다. 쉽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면 너는 직장도 잃고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어. 그래도 할 거야? 창배가 인정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소연이가 커서 이런 상황을 알게 된다면 아빠가 어떤 선택을 했으면 좋겠는지 생각해 봤어. 가족에게 당당한 남편이자 아빠가 되고 싶어. 창호는 USB를 자신의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내가 준비해 볼게. 창배는 점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고마워, 창호야. 정말 고마워. 창배는 카페를 나오며 처음으로 며칠 만에 진정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는 회사로 돌아가 남은 업무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건 창호의 기사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배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창호로부터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휴대폰은 조용했습니다. 오전 10시경
갑자기 그의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법무팀 박지원 팀장과 보안 담당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박창배 연구원님,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박 팀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공식적이었습니다. 창배는 의아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사장님께서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지금 바로요. 창배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는 세 사람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장실로 향했습니다. 보안 담당자들은 그의 양쪽에 서서 마치 죄인을 호송하는 것처럼 그를 감시했습니다. 사장실 문이 열리자 창배는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최준혁 사장의 책상 위에는 자신이 창호에게 건넸던 바로 그 USB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창호가 사장 옆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들어오게, 박창배 씨. 최 사장이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창배는 천천히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눈은 창호를 향했지만 창호는 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놀랐나? 최 사장이 물었습니다. 내 친구가 널 배신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지? 이게 준우제약의 힘이야. 창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배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창호야. 그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창호는 마침내 창배를 바라보았지만 그의 눈에는 미안함보다는 냉담함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해, 창배야. 난 이미 2년 전부터 준우제약하고 연결되어 있었어. 창배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습니다. 대학 시절부터의 친구,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그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최 사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배신자라고 다 말해줬어. 창배는 분노와 절망감에 떨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들이 다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비즈니스야, 박창배. 최 사장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희생이 필요해. 그리고 내가 그 희생양이 될 차례야. 박창배, 너는 오늘부로 해고야. 지금 당장 짐 싸. 창배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해고는 그의 미래를 완전히 불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 사장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NDA 위반으로 10억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창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0억 원이라니 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창배가 항변했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만나지. 최 사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우리 회사 법무팀이 얼마나 강한지 느껴볼래? 아, 그리고 자네 가족에 대한 우리의 경고는 여전히 유효해. 이 일에 대해 어디에도 발설하지 마. 박 팀장이 창배에게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해고 통지서와 비밀유지 재확인서입니다. 서명해 주세요. 창배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패배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증거는 사라졌고 친구는 배신했으며 이제 그의 직업마저 잃었습니다. 30분 안에 회사를 떠나게 최 사장이 명령했습니다. 창배는 마지막으로 창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그가 가장 신뢰했던 친구의 얼굴에는 이제 낯선 사람의 표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너는 이 사람들의 희생양이 되지 않길 바래, 창호야. 창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사장실을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동료들은 모두 그를 피하는 듯 했습니다. 소문이 이미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창배는 개인 물품들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20년간의 커리어가 이렇게 끝나다니 그는 여전히 현실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창배는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아내에게 설명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최준혁 사장의 위협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의 가족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공포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창배는 아내에게 모든 진실을 말함으로써 가족이 공포에 빠지거나 가족이 마음 아파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결심을 한 창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왔어? 경자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응 왔어. 경자가 부엌에서 나와 남편을 반겼습니다. 그러나 창배의 굳은 표정을 보자 그녀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창배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경자야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경자는 불안한 표정으로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말해봐. 창배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회사 일로. 잠시 쉬게 됐어. 쉬게 됐다니? 무슨 뜻이야? 경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창배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시선을 떨구며 말했습니다. 연구 프로젝트가 갑자기 중단됐어. 그래서 당분간 일을 쉬어야 할 것 같아. 경자는 순간 남편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해고됐다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창배는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냥 회사 구조조정 같은 거야. 잠시 쉬는 기간 동안 급여는 일부 나와. 걱정하지 마. 경자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2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남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때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알겠어. 무슨 일이든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 그녀는 창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녁 준비할게. 창배는 아내가 부엌으로 돌아간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괴로웠지만 그것이 그녀와 가족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다음 며칠간 창배는 겉으로는 휴식을 취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방법을 찾아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어떻게든 준우제약의 악행을 세상에 밝혀내고 자신도 제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창배는 아내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여러 언론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구체적인 증거 없이는 이런 중대한 의혹을 보도할 수 없습니다. 한 기자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준우제약 같은 기업을 상대로 하는 기사는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확실한 자료를 가져오시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언론사의 답변이었습니다. 창배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에 증거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겐 곧 더 큰 시련이 다가올 예정이었습니다. 그가 여러 언론사의 준우제약에 대한 악행을 고발하려고 하는 그 통화 내용이 이미 준우제약 최 사장 귀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최준혁 사장은 그의 집에서 강태희 비서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 박창배가 언론사에 전화를 하고 있다고? 최 사장이 위스키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네, 아직 포기하지 않은 듯합니다. 강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최 사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할 수 없군. 창배를 죽이라고 지시해. 조용히 사고로 위장해서. 강 비서의 표정이 굳었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해. 그가 살아있는 한
우리 회사는 계속 위험할 거야. 강 비서는 아무런 감정 없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박창배 휴대폰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창배 씨?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중앙일보 김민준 기자입니다. 카디스톱에 관한 제보를 받고 연락드렸습니다. 창배는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창배가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양재숲 근처 은행나무 카페는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7시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창배는 드디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여보,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창배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경자에게 말했습니다. 경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안 먹고 어디가? 옛날 회사 동료 만나기로 했어. 오래간만에 만나서 식사하려고. 그래, 늦지 말고 와. 창배는 아내와 가벼운 포옹 후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차를 움직여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저녁 시간대의 서울 도로는 퇴근하는 차들로 붐볐습니다. 그는 양재 방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20분쯤 운전했을 때 창배는 100m에서 검은색 세단을 발견했습니다. 그 차는 창배가 방향을 바꿀 때마다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세 번째 방향 전환 후에도 그 차가 따라오는 것을 보고 창배는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미행당하고 있어. 그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창배는 갑자기 방향을 바꿔 작은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예상대로 검은 세단도 골목길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함정이었어. 공포에 사로잡힌 창배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는 양재 대신 다른 방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 고속도로에 진입한 창배는 속도를 더 높였습니다. 100m로 확인하니 검은 세단뿐만 아니라 또 다른 차 회색 SUV도 그를 쫓고 있었습니다. 창배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미행하는 차를 따돌리기 위해 더 밟았습니다. 그러나 뒤따르는 차들은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어느새 주변은 한적한 산길로 변해 있었고 양쪽으로는 깊은 계곡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회색 SUV가 그의 차 옆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창배는 급하게 핸들을 돌려 충돌을 피했지만 그 순간 검은 세단이 뒤에서 그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창배의 차는 가드레일을 향해 미끄러졌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핸들을 돌렸지만 검은 세단이 다시 한번 뒤에서 강하게 들이받았고 이번에는 차가 통제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안 돼. 창배의 비명이 차 안을 울렸습니다. 그의 차는 가드레일을 부수고 계곡을 향해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갑자기 느려진 것 같았습니다. 창배는 자신의 인생이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자와의 첫 만남, 소연이의 탄생, 행복했던 가족의 순간들. 아직 죽을 수 없어. 그 순간 공중에 떠 있는 차 안에서 창배는 본능적으로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차가 첫 번째 바위에 충돌하는 순간 충격으로 차 문이 열리자 온몸으로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전신을 관통했지만 그는 의식을 잃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한편 그의 차는 계속해서 계곡 아래로 추락했고 바닥에 도달하자마자 커다란 폭발과 함께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검은 연기가 밤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산 위에서는 두 대의 차가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이 내려 계곡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타는 차를 확인한 후 만족한 듯 서로에게 뭔가를 말했습니다. 잠시 후 두 차는 현장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은 경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창배의 차가 산길에서 추락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차량이 심하게 훼손되어 현장에서 유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충돌과 화재의 심각성으로 볼 때 생존 가능성은. 경자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아 오열했고 소연이가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일주일 후 창배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시신을 찾았지만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례식은 시신 없이 진행됐습니다. 준우제약에서는 공식적으로 조의를 표했고 심지어 최준혁 사장도 잠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박 박사는 훌륭한 연구원이었습니다. 최 사장은 위선적인 슬픔을 연기하며 경자에게 말했습니다. 경자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최근 며칠간 모든 감정이 소진된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가야 하는데, 내가 먼저 가야 하는데. 그녀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소연이는 강한 척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17세 소녀에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었습니다. 창배의 사진이 꽃으로 둘러싸인 제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미소는 장례식장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더욱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자, 소연, 그리고 오키 할머니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머니? 경자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눈물만 흘렸습니다. 소연이는 조용히 어머니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할머니,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거예요. 아빠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소연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경자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이미 너무 성숙해진 그녀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아빠도 그랬을 거야. 경자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창배의 사진에 절을 올리고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창배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산속 어딘가에서 그는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왼쪽 다리는 분명 부러져 있었고 몸 곳곳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추운 밤 공기 속에서 그는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리 와봐요.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그때 희미한 여성의 목소리가 창배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그는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많이 다쳤어요. 남성의 목소리와 함께 창배는 누군가가 자신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극심한 통증에 그는 신음했지만 그 와중에 그는 힘을 짜내서 마지막 말을 남기고 기절했습니다. 제발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창배가 다시 의식을 찾았을 때 그는 낯선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작고 소박한 방이었지만 따뜻했고 그의 몸은 두꺼운 이불로 덮여 있었습니다. 왼쪽 다리는 나무 판자로 고정되어 있었고 팔과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부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창배가 깨어난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깨어나셨네요. 영감, 빨리 와보세요. 곧 노인도 들어왔습니다. 그는 창배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젊은이, 정신이 들어요? 물 좀 마실래요? 창배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고 노부인이 그의 입에 물을 조심스럽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시원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그제야 조금 정신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창배가 물었습니다. 우리 집이에요. 산속 작은 집이지요. 산책을 하는데 당신이 계곡 근처 숲을 사이에 쓰러져 있었지요. 많이 다치셨더군요. 창배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있었죠? 사흘이요.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열이 심하게 나서 거의 돌아가실 뻔했어요. 아내가 민간요법으로 열을 내렸지요. 병원에 데려가려 했는데 당신이 계속 안 돼 하며 손사래를 치셨어요. 창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노부부는 서로 놀란 표정을 교환했지만 곧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당신 차가 계곡에서 폭발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실종자로 수색 중이라고 했지요. 창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쯤 모두가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경자와 소연, 어머니. 그들은 얼마나 슬퍼하고 있을까요? 창배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족에게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준우제약은 다시 그를 노릴 것이고 이번에는 가족들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창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제 가족들도 위험해질 거예요. 노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분간 여기 계셔도 돼요. 노부인이 말했습니다. 다리가 다 나을 때까지는 어차피 움직일 수 없을 테니까요. 창배는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그런 말씀 마세요. 노인이 손을 저었습니다. 우리는 자식이 없어요. 당신이 이렇게 와준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그렇게 창배는 노부부의 보살핌 아래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창배는 준우제약에 복수하고 자신의 삶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창배가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식사를 마친 후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죽은 상태로 지내면서 증거를 모아야겠습니다. 위험한 결정이네요. 노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노부인이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창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5년 안에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가족에게 돌아갈 겁니다. 부작용 은폐에 대한 공소시효가 5년이거든요. 그 전에 증거를 확보해서 준우제약을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5년이라 긴 시간이네요. 노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하지만 제 가족을 위해서라도, 제 잃어버린 삶을 위해서라도 견뎌야 합니다. 창배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 창배는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머리와 수염을 기르고 가짜 신분증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우라는 새 이름으로. 그렇게 노부부의 집에서 몇 주를 지내고 창배는 독립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노부부는 창배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돈을 조금 주었고 창배는 그것으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도시에 방 하나를 임대했습니다.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떠나는 날 창배는 노부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에요. 노부인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우리 집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창배는 감사의 눈물을 참으며 그들과 작별했습니다. 그렇게 창배, 이제는 이상우가 된 그는 준우제약과의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창배가 죽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에게 무기가 된 것입니다. 그 후 창배는 몇 달 동안 10명 이상의 카디스토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준우제약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확실한 증거가 없거나 준우제약의 거대한 힘에 힘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창배는 점점 더 많은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이들에게 함께 싸울 수 있는 공통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약물 피해자 연대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창배는 피해자들 중 몇몇 적극적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단체의 기초를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배는 자신의 얼굴은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운영과 대표는 또 다른 카디스톱 피해자 김정호 씨가 맡았습니다. 그들은 카디스톱 외에도 다른 위험한 약물들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했고 몇몇 소규모 제약회사들이 리콜을 선언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창배의 주요 목표는 여전히 준우제약과 카디스톱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창배는 약물 피해자 연대를 이끌며 준우제약에게 복수할 증거를 모아왔고 약물 부작용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아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결정적 증거 몇 개만 더 찾으면 그 회사를 법정에 세울 수 있어. 창배의 목소리가 작은 아파트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자는 소파에 앉아 손을 꼭 쥔 채 남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처음 그를 보았을 때의 충격이 가시고 이제 그녀는 차분히 현실을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게 있어. 창배는 경자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경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가 지금 최준혁 사장 집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어. 창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제부터? 창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죽고 나서 얼마 안 됐어. 최준혁 사장이 남편 없이 힘들 거라고 좋은 일자리를 소개시켜준다고 했어. 그게 청소부 일이었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야. 최 사장 집에는 주 3회 가서 청소하고 있어. 경자가 설명했습니다. 창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당장 그만둬야 해. 그 사람은 위험해, 경자야. 날 죽이려고 했다고. 경자는 침착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야 이해돼. 나를 굳이 자기 집에서 일하게 한 것. 그건 다 이유가 있었던 거야. 창배는 문득 깨달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준혁이 당신을 의도적으로 고용한 거야. 감시하려고. 맞아. 경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준혁은 당신이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는 것 같아. 그날 당신의 시체는 못 찾았으니까. 그래서 나를 곁에 두며 지켜보는 거야. 경자가 말했습니다. 가끔 최 사장이 당신 얘기를 슬쩍슬쩍 물어봐. 남편이 보고 싶지 않냐고, 힘들지 않냐고.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다고. 창배의 눈이 커졌습니다. 창배는 창문 옆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골목길은 조용했지만 그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여기 올 때 누가 따라오지 않았어? 창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근데 수상한 사람은 없었어. 창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경자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를 이용해줘. 나는 최 사장 집에 마음껏 들어갈 수 있잖아. 창배가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무 위험해. 경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최준혁 사장 집에서 중요한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창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널 위험에 빠뜨릴 수 없어. 여보. 경자가 창배의 양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당신 혼자 안 둬요. 꼭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그리고 공소시효가 5년이라면서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내가 도울게요. 날 믿어요. 창배는 아내의 결연한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 찾기보다는 정보를 모으는데 집중해. 창배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최준혁의 일상, 방문객, 통화 내용 등을 관찰해줘. 그리고 가능하다면 카디스톱의 부작용에 관한 대화나 서류가 있는지 살펴봐. 경자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절대 수상하게 행동하지 마. 평범한 가정부처럼 행동해야 해. 창배가 강조했습니다. 이해해요. 경자가 말했습니다. 조심할게요. 창배는 아내의 안전을 위한 모든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 여기 오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 안전한 장소에서 짧게 만나자. 창배가 제안했습니다.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창배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결단력이 놀라웠습니다. 정말 고마워, 경자야. 창배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경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예요. 소연이와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5년간의 이별 후 그들은 이제 함께 정의를 위한 위험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자는 평소처럼 최준혁의 집으로 출근했습니다. 최준혁의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자 강태희 비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희가 공손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비서님. 경자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청소하러 왔습니다. 사장님은 아침 회의 때문에 나가셨어요. 저는 중요한 서류를 가지러 잠시 들른 거고요. 강태희가 말했습니다. 청소는 평소대로 하시면 됩니다. 사장님 서재는 오늘은 청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자는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래 서재에 들어갈 생각이었습니다. 평소 서재에 큰 금고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사진 찍어서 남편에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강태희가 서류를 챙겨나간 후 경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집안의 이곳저곳을 조사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일주일 동안 최 사장 집에서 수집한 정보를 창배에게 전달했습니다. 최준혁의 회의 일정, 금고 사진, 준우제약 임상시험에 관한 단편적인 대화 내용 등 그중 소송 대책 회의에 관한 정보가 중요했습니다. 아마 우리 단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 창배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몸 조심하고. 그렇게 두 사람은 짧은 만남 이후 헤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경자는 최준혁 사장 집에서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최준혁과 강태희는 발코니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 대화를 몰래 듣기 위해 경자는 조심히 다가갔습니다. 그 사고 관련 자료는 내가 안전한 곳에 갖고 있어. 최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너도 공범이야. 비밀 잘 유지해.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어. 그런 생각 없습니다, 사장님. 강태희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자료는 내 금고에 있으니 아무도 접근할 수 없어. 우리 둘만 비밀로 하면 아무도 모른다고. 경자는 그 대화를 듣고 금고에 뭔가 중요한 자료가 숨겨져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만나는 날 즉시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금고, 창배가 중얼거렸습니다. 거기에 나를 죽이려 했던 내용, 아니면 카디스톡 부작용 은폐 관련 문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경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금고를 열려면 비밀번호가 필요해요. 창배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도해볼 만한 비밀번호를 알려줄게. 준우제약 창립일, 그의 결혼기념일, 내가 그와 관련된 내용을 모두 정리해서 줄게. 타이밍을 봐서 가능할 때 시도해봐.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창배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들키면 위험해. 알고 있어요. 조심할게요. 경자가 대답했습니다. 한편 최준혁은 준우제약 사장실에서 굳은 표정으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약물 피해자 연대의 홈페이지가 열려 있었고 최근 그들이 발표한 성명서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준우제약의 심장약 카디스톱은 심각한 간 손상을 일으키며 이 사실을 회사 측이 알고도 은폐했다는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곧 이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질 것입니다. 최준혁은 화면을 노려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이 단체의 활동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준우제약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강태희가 녹후 후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어서 말해봐. 최준혁이 초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약물 피해자 연대의 활동을 분석해봤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김정호라는 사람이 대표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은 정체불명의 고문이 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준혁은 턱을 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니 갑자기 책상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5년 전 그 사고, 박창배의 시신은 결국 발견되지 않았지? 강태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차량만 발견되었고 화재로 인해 내부가 거의 소실되었습니다. 법의학적으로는 사망으로 추정될 뿐이죠. 추정? 최준혁은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그럼 살아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지. 하지만 사장님,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추락사고에서 살아남기는. 아니 근데 지금 이 걸리적거리는 약물 피해자 연대, 그리고 박창배가 살아있다면 이거 너무 얘기가 그럴듯하게 흘러가지 않아? 박창배가 그 약물 피해자 연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야? 최준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박창배의 아내 감시 강화해. 장경자. 다음에 장경자가 우리 집에 올 때는 내가 계속 그녀 곁에 있어. 알겠습니다, 사장님. 강태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자는 자신이 의심받고 있는지도 모른 채 최준혁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날은 청소날이긴 했지만 경자는 마음속으로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한 시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큰 화를 불러올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강비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강비서는 차가운 눈빛으로 경자를 훑어보았습니다. 들어오세요. 경자는 공손하게 인사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최준혁은 집 안에 없었고 아파트에는 그녀와 강태희만 남아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청소해 주세요. 저는 계속 여기 있을 겁니다. 강태희가 경자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청소 도구를 꺼내고 평소처럼 거실부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손은 일상적인 동작을 반복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금고와 남편이 준 비밀번호 목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재로 들어간 경자는 평소처럼 먼지를 털고 바닥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자연스럽게 왼쪽 벽에 있는 금고를 향했습니다. 그때 강태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여보세요? 강태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그가 통화에 신경 쓰는 사이 경자는 금고 비밀번호를 하나씩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최 사장의 결혼기념일. 금고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최 사장 딸의 생일과 어머니 기일. 금고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준유제약 창립기념일과 최 사장의 생일을 조합한 번호 525만 321. 드디어 금고에서 작은 삐소리가 나고 잠금 장치가 풀렸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여러 폴더와 서류들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핸드폰으로 다 찍었습니다. 언제 강비서가 방으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빠르게 처리해야 했습니다. 숨은 막혀오고 가슴은 뛰고 식은땀이 흘렀지만 그녀는 최선을 다해 모든 자료를 사진 찍었습니다. 순간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강비서였습니다. 하지만 경자는 이미 촬영을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강비서는 경자를 한참 지켜보더니 다른 곳으로 이동했고 그녀는 그 사이 창배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금고 열었어요. 곧 갈게요. 그렇게 청소를 마치니 일시간이 지났습니다. 청소 끝났어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경자가 강비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는 순간 강태희가 갑자기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시만요. 휴대폰 좀 봐도 되겠습니까? 경자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놀란 표정만 지었습니다. 네, 제 휴대폰이요? 왜 그러시는데요? 사장님 지시입니다. 강태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자가 항의했습니다. 그건 제 사생활인데요. 강태희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휴대폰 좀 보여주세요. 경자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에는 방금 찍은 모든 증거 사진이 있었습니다. 지금 휴대폰을 보여준다면 모든 것이 끝장날 것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제 개인 휴대폰에는 사적인 내용이 많아서 경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때 강비서가 경자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무력을 써서라도 핸드폰을 뺏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자의 가슴은 이미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기요, 배달이요. 문 밖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초인종이 계속해서 울렸고 강비서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현관문을 열기 위해 눈을 돌린 그 짧은 순간 경자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모든 사진을 창배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강비서가 현관을 열고 확인하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강비서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은 채 다시 경자에게 돌아왔습니다. 휴대폰 보여주세요. 경자는 마지못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이건 사생활 침해고 실수하시는 겁니다. 강비서는 그녀의 휴대폰을 받아 갤러리를 열어보았습니다. 가족 사진과 일상적인 사진들만 있었고 의심되는 사진은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휴대폰을 돌려주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일하시려면 나갈 때 사진 검사는 매일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제 가셔도 됩니다. 강태희가 마지못해 물러섰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경자는 인사하고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까지 그녀는 강태희의 날카로운 시선을 등 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평온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경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고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해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최 사장 옆 아파트 2단지 놀이터에서 만나. 놀이터로 가니 창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진 다 받았어. 창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아까 당신이 금고를 열었다고 문자를 보낸 순간 바로 최 사장 집으로 출발했어. 당신이 걱정됐거든. 그리고 당신이 안전하게 나올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지. 아까 초인종 누른 사람 나야. 당신이 너무 늦게 나오길래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눌렀어. 괜찮았어?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걸 얘기하고 싶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몸엔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창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모든 사진이 선명해. 이건 결정적인 증거야. 다행이다. 경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배가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여기서 빨리 벗어나자. 두 사람은 빠르게 공원을 빠져나와 근처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배와 경자는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창배는 가장 믿을 만한 검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짧은 설명과 함께 그동안 모아온 증거를 첨부했고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할 일은 다 했어.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가족에게 돌아가자. 창배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경자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창배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보게 될 자신의 가족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준비됐어요? 경자가 물었습니다. 창배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준비됐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경자와 함께 들어온 남자를 보고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수염과 안경 뒤에 숨겨진 아들의 모습을 알아차리자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창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창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했습니다. 창배가 재빨리 다가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창배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꿈인가? 정말 내 아들이 맞니? 네, 어머니. 제가 맞아요. 살아있어요. 창배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소연이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거실의 상황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엄마, 할머니, 무슨 일이? 소연이의 시선이 창배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표정이었지만 점차 어떤 기억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소연아. 창배가 딸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소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입이 살짝 벌어졌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창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소연아. 아빠야. 소연이는 잠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다가 갑자기 달려와 창배를 꽉 껴안았습니다. 아빠, 정말 아빠 맞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창배는 딸을 품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소연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어엿한 대학생이 되어 있었고 그 사이 놓친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미안해, 소연아. 정말 미안해. 창배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경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5년간의 이별을 끝내고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창배는 가족들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준우제약에서 발견한 카디스톱의 위험성, 회사의 은폐 시도, 그를 죽이려 했던 음모, 그리고 5년간 이상으로 살아온 이야기까지. 가족들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안도감을 느끼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끝날 거예요. 창배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증거를 확보했고 검찰에 전달했어요. 최준혁과 준우제약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창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검사로부터의 연락이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제 사무실로 와주시겠습니까? 정식으로 진술을 받고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창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창배는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부터 공식 수사가 시작될 거예요. 경자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나가는 거예요? 창배는 아내의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모든 것이 끝나간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할 수 있어. 두 사람은 따뜻한 포옹을 나누었고 소연과 할머니도 함께 그들을 껴안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희망의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신문과 뉴스는 준우제약 스캔들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자가 촬영한 문서와 창배가 5년간 모은 증거들이 결합되어 검찰에 전달되었고 그것은 큰 스캔들로 발전했습니다. 준우제약 최준혁 대표 구속, 준우제약 주가 70% 폭락, 투자자들 집단소송 준비 카디스톱 전 세계 리콜 조치. 뉴스 화면에는 수갑을 찬 최준혁이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한때 거만했던 그의 표정은 이제 공포와 좌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창배는 법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회복했고 사망 판정은 취소되었습니다. 저녁 창배와 경자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 여정이었어. 창배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경자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어. 함께. 창배는 경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경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어요. 창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이가 정말 자랑스러워. 의대에 지원한다니. 아버지를 닮았나 봐요. 경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과 희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경자가 물었습니다. 창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무슨 일이든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고 경자도 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들 앞에는 불확실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그리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그들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한강 위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저물고 또 다른 날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창배와 경자에게도 5년간의 긴 암흑은 끝나고
희망찬 새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자. 창배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가족이 기다리고 있어. 경자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집에 가요. 우리 가족이 있는 곳으로.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그들의 뒤로 한강의 석양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은 마치 그들의 밝은 미래를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